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학계 한때 꽃이자 별이었던 이정모입니다. 우리가 외계라고 한다는 것은 뭐 화성 이런 데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계 바깥의 세상을 외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는 행성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도 다 밝은 게 보이는 거잖아요. 태양계 바깥에 밝은 것들은 다 별이에요. 별은 뭐냐면 자기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뜨거워. 거긴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이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중에 어떤 건 지구 같은 행성도 있고 지구와는 많이 다른 행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태양계 바깥에도 이렇게 행성들이 많이 있다면, 그중에도 또 지구와 비슷한 게 많이 있다면 거기도 혹시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적인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박테리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박테리아 정도는 그 화성에도 목성에 달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찾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계 생명체 얘기할 때는 박테리아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까를 궁금한 거죠. 그래서 외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우주가 너무 커요. 이 커다란 우주에 우리만 있을 확률은 0에 수렴하는 것 같아요. 지구에 인간만 있을 확률이 0이라면 외계인이 있을 확률은 1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존재할 확률은 100%일 수밖에 없어요.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해서 드레이크 박사님이 몇 가지 변수를 줘서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 저는 해보니까 뭐 100억 개 정도는 최소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또 수천억 개도 되는 것 같은데, 천문학하고 이런 친구들은 100쪽에도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만 있을 확률은 전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계인은 반드시 있죠. 외계인이 반드시 있어? 인터넷에서 보이는 외계인 시체들 있잖아. UFO 있잖아. 외계 통신을 제외하고 UFO를 목격했다든지 외계인 시체들은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UFO는 뭐예요? Undefined Flying Object예요.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 물체예요. 근데 요즘은 비행 그것도 안 알고 그냥 UFA 이런 식으로 해서 비행하는 어떤 현상들을 다 UF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면 UFO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외계인일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진에 나온 그 사체가 정말 외계인 사체일까? 저는 그 100% 아닐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구에서 달까지, 왜 빛의 속도가 어떻게 해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잖아요. 중고등학교는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배웁니다.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빛의 속도는 초속 2억 9,979만 2,458m예요. 대략 하면 30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요. 근데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가 빛의 속도로 1.3초가 채 안 걸립니다. 1.3초밖에 안 걸리는 그 달을 돌아본 사람이 21명밖에 안 돼요. 그거 내려본 사람은 12명밖에 안 됩니다. 1.3초밖에 안 걸리는데. 화성에 아무도 못 가봤잖아요. 뭐 스페이스X 사람 가려면 멀었어요. 왜? 화성은 태양에 있고 화성 지구 있으면 엄청 멀고 비슷하게 가까이 있으면 짧잖아요. 가장 가까울 때도 빛의 속도로 3분 2초가 걸려요. 3분 2초는 너무나 긴 시간인 거예요. 1.3초밖에 안 되던 21명밖에 못 가봤다니까요. 3분 2초인데도 우리는 가볼 생각을 못 했어요. 자, 우리 외계인을 만나려면 태양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쯤 되는데 빛의 속도를 대략 4년 2, 3개월쯤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4년 2,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태양까지 8분 19초, 32초밖에 안 돼도 못 가봤는데 4년 3개월을 어떻게 가요?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거기까지 아폴로 11호 같은 거 보내려면 70만 년, 75만 년쯤 걸릴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탕진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지구에 올 수도 있잖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잖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요,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빛보다 빠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빛보다 빠를 수 있잖아.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있는 물리학 체계를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물리학 체계에서 보면 빛보다 빠를 수 없어요. 너무나 멀어요. 저는 외계인과 지구인이 만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외계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계인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못 볼 걸 생각합니다. 그 외계 통신은 어떠냐? 이건 가능하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지금 라디오 통신을 보내고 있어요. 세티 프로젝트 뭐냐면 자꾸 외계인들이 보내는 신호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통신까지냐? 오늘 발견했네요. 소식을 받았어요. 이건 보통 잡음이 아니라 분명한 신호예요. 반가워가지고 야 우리도 당신 보고 있어요. 신호를 보냈어. 근데 거기서 몇만 년 걸려. 또 오는데 몇만 년 걸려. 이게 통신일까? 갔다 오는 사이에 생명체도 이미 바뀌어 있을 거고 거기도 바뀌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들 존재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걸 통신이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외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거나 통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아마도 생각하는 것도 같아요. 왜 옛날에 주로 외계인들은 문어처럼 생겼어요. 미끈미끈한 데다 팔 여러 개 달렸고 눈 2개, 코 딱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체계 안에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분명한 건 제 생각에는 지구의 생명체가 뭐예요?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지질, 비타민 다 탄소가 연결된 거거든요. 외계 생명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탄소, 규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4개를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다양한 분자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있어야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탄소로 있어야 돼요. 최근에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탄소로 결합할 때는 이게 생명체가 안정적인데 이게 규소 중심이면 안정적인 다양한 분자들을 만들 수 없다. 어차피 탄소로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 구성하는 그 분자들은 다 탄소 기반이에요. 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라고 해서 또 다른 별다른 원소가 있는 건 아니거든. 다 똑같은 원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겉모습은 어떻게 됐을까? 진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좌우 대칭일 가능성이 되게 크죠. 거기도 똑같을 거야. 물론 우리는 얼굴 여기 있고 팔 여기 있는데 걔네들은 뭐 눈이 뭐 손가락 끝에 달릴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불편할까요? 손가락 끝에 달렸으면 뭐 냄비 잡을 때 눈이 딱 있는데 뜨겁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편리하게 돼 있지만 그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겉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의 기본적인 형태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전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것보다 더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지구에 우리가 인간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많은 생명체가 다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그 형태의 스펙트럼이라면 뭐가 더 있겠나? 외계 생명체들도 지구 생태계의 생명들 그 누군가는 비슷하게 닮았겠지. 우리가 새로운 걸 조합할 수 있을까?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정상 우주가 있어요. 정상 우주가 뭐야? 진짜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 뜻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우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대로 처음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는 우주가 정상 우주고, 한 점에서부터 커졌다는 우주가 이제 빅뱅 우주론인데, 빅뱅 우주론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 정상 우주론자가 이제 라디오에 나갔어요.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라디오에 나갔는데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작은 데서부터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우주가 빵 하고 생겼다고요? 정말 웃기네요. 빅뱅을 했다는 겁니까? 비웃으려고 했는데 정말 그 작은 데서 이렇게 커졌다고 생각하는 그 우주론을 세운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빅뱅이. 야 이거 빅뱅 우주론이야 하자. 비웃으려고 지은 이름이 실제 이름이 된 거죠. 지금의 우주를 거꾸로 돌려보면 그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니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는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커졌을 때, 팍 커졌을 때 그 옛날에 그 복사 열을 측정하면 어떤 모양이 될 거야 했는데 정확하게 그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으면 원소 있잖아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이런 것들이 어떤 정도 비율로 있을까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그 비율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대안이 없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 점에서도 뻥 생겼다는 그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일 수 있죠. 과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부인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 들어봤는데 우주 구조가 뇌 구조다 뭐 이런 건 뭐냐면 뭐 지구 구조나 똑같다. 그게 결국에 양파 구조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파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껍데기 벗겨도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뇌도 그렇거든요.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지구도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한가운데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있듯이 뇌도
되게 우리 이렇게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뇌에 보면 한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생존과 관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꺼번에 더 생기는 게 포유류의 뇌인데 이거는 뭐 학습을 하고 되게 약간 마음을 품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인간의 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제 추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 근데 지구도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행성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지구에 좀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근데 우주도 보면 이렇게 한 겹에서부터 뭐가 생기고 한 점에서 뭐가 생겨서 이제 우주가 인플레이션 되고 그다음에 별이 생기고 은하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림들을 그렇게 보여주니까 아 이거 비슷하게 생겼겠거니 하는데 그걸 뭐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요?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다. 얼마든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블랙홀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린 블랙홀은 다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 영상화 됐으니까.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이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은 구멍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르니까 블랙이라는 이름을 붙일 뿐이에요. 암흑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세계라는 거지. 깜깜한 세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거 비스까지 빨아들이니까 막 들어갔으면 어떻게 뭐 어딘가 나오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우리 상식이잖아. 뭔가 들어갔으면 뭔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들어가는 구멍을 블랙홀이라고 했어. 그럼 나오는 구멍을 화이트홀이라고 하자. 그 연결되는 건 뭐야? 이거 웜홀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웜홀을 발견한 적은 없어요. 상상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 우리가 블랙홀을 빠져들어 쑥 나왔더니 우리가 아는 우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우주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되게 많이 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뿐만 아니라 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주를 잘 모르지만 블랙홀에 들어갔으면 굳이 다른 우주겠냐. 우리 우주 안에서 다른 부분으로 나오겠지. 꼭 다른 데 나가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는 정말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예요.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는 나중에 좀 엉뚱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면서 다니셨어요. 유언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거였어요. 뭐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 훌륭한 분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100년 안에 인류는 멸망할 수 있다. 나 100년까지는 아니라 생각하고 더 오래 산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구가 살기 너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사막화, 그다음에 지구가 더워지고 우리 영화 있었잖아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가 뭐야? 지구가 너무 사막에 살 수가 없어. 인간종이 멸종하고 말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 수정란 2,000개 가지고서 그냥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외계 행성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성 테라포밍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스티븐 호킹 박사예요. 지구는 끝났으니까 화성 가서 살자.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과학자들이 화성 테라포밍, 화성에서 생명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나가고 있고 좋은 논문들도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멸망하지 않는다. 지금대로 가만히 있으면 150년 충분히 멸망하겠지만 인류들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에서도 충분히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죠.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래로 간다. 말도 안 되는 발생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과거로 간다는 게 그나마 가능해요. 왜? 이미 있었잖아요. 과거에 전제된 우리 빛들이 어딘가에 그 장면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우리 빛을 빨리 쫓아가면 우리 과거를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걸. 근데 그게 된다면 우리 물리법칙을 다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과거에 가서 뭐 하겠다고. 과거에 뭐 하러 가면 더 답답하기만 하지. 지금이 제일 좋아요. 뭐 하러 과거로 가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시간 여행 시켜준다도 저는 싫어요. 이제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외계인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외계인 말고 내계인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멀리 옆집 사람, 딴 동네 이런 말고 가족, 형제 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잘해주는 게 외계인들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계인에게 잘해주면 말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제일 쉬워요. 쉬우니까 다 외계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 가족, 내 친구들에게 우리가 친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조금 노력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우리 캐넨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